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몇 년간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는 수능 국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수능 국어가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좌우하게 되면서 수능 국어 초등 때부터 선행으로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수능 국어라고 하는 시험이 도대체 목적이 무엇이고 내용이 어떠한지, 과연 선행을 통해서 대비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러한 두려움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속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능 국어에 대해서 조금 더 톱파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에서는 각각 비문학, 독서와 또 문학으로 나누어서 수능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 수능 문제 유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이의 읽기 어떤 식으로 도와주면 좋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수능 국어 대비 엄마표로 유초등부터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독서, 비문학 지문 읽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수능 국어의 제재는 크게 4개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독서의 방법을 다루고 있는 독서 전략 지문, 철학, 사상, 역사 등을 다루고 있는 인문 지문, 법이나 경제를 다루고 있는 사회 지문이나 기술 지문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지문이 보통 출제가 됩니다. 8월 31일에 치러진 9월 모의평가의 경우에는 인문과 예술 통합으로 아도르노의 예술관이라고 하는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문제의 유형은 크게 나누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 구체적인 상황을 주고 적용하는 문제, 글의 전개 방식이나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 어휘 문제, 이렇게 크게 4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나 사교육 기관이나 문제집에서 나누는 문제 유형은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지금 당장 저희가 수능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할 건 아니라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총 4가지 정도로 종류를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부 내용 파악을 요구하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의 발문만 제가 따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문의 내용과 문항 선택지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 유형을 세부 내용 파악으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선택지는 지문의 내용 일부를 그대로 옮겨오기도 하고요. 지문에서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한 정보를 서로 결합하여서 만들거나 혹은 지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여서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선택지에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수능 국어에서 가장 고배점인 3점짜리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반응이 적절한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와 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와 어휘 문제가 있는데,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해결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가나 지문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비교한 문제가 1개 출제가 되었고요. 어휘 문항 같은 경우에는 문맥상 의미를 고려해서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를 묻거나 혹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묻는 문제가 각 1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문의 성격이나 문제의 스타일을 모두 떠나서 읽기에서 가장 중심은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가일 거예요. 그래서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을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도 이미 2학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초등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비문학 제재글을 읽는 것은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짧게 압축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문제집에 있는 학습지에 있는 글보다는 긴 줄글로 된 지식책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활동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제집의 지문들은 대체로 길이가 짧기 때문에 생략된 내용이 많거나 혹은 압축적으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책이 아이들과 독해 연습을 해보기에 더 적합합니다. 아이들에 따라서는 지식책만 읽는 아이들도 있고 또 유독 지식책은 재미없다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부모님이 재미있게 읽으시면 아이들은 관심 없다가도 달려와서 같이 듣고 읽어달라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말도 안 되는 발연기를 자주 하는데요. 대박!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유전자가 99% 일치한대.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왜? 1%가 어떻게 다른데? 이러면서 와서 같이 책 읽어달라고 그러거든요. 아이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유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나오는 지식책들은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또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 형태로 서술되는 경우가 많고, 또 아이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림이라든가 사진, 도표 이런 다양한 시각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는 접근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또한 최근에 지식 그림책들을 보면 정서적인 부분이나 가치관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읽고 나서 아이와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의 폭이 넓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이가 어리거나 이 독후 활동
활동 자체에 익숙하지 않다면 아무래도 뭐 시간의 선후 관계나 혹은 인과관계에 따라서 전개되는 이야기 글이 아이가 읽은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표현을 해보거나 혹은 답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요. 이야기 책을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좀 해본 다음에 지식책을 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럼 아이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아이와 반복해서 읽은 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책을 충분히 읽은 것 같고 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드실 때 정말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습니다. 또한 이 읽은 내용과 관련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을 하셔서 아이의 생각의 폭을 확장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또 아이가 자신이 읽은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말이나 혹은 글 그리고 다른 시각 자료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집 둘째가 2016년생이라서 원숭이띠거든요. 원에서 12간지에 대해서 듣고 와서 본인이 원숭이띠라는 걸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원숭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처음에는 자연 관찰책에서 원숭이, 침팬치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책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었는데 어느 순간 아이가 이 원숭이를 꼬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영장류라고 하는 그 상위 개념 안에 꼬리가 있는 원숭이도 있고 또 꼬리가 없고 사람과 비슷한 그 유인원도 있고 그리고 사람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제가 그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그 뒤로는 아이가 책을 보면서 원숭이가 나오면 그 원숭이의 생김새에 따라서 뭐 꼬리가 있고 없고 콧구멍과 입이 돌출이 되어 있고 뭐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얘는 어디에 속하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원숭이에 관련된 책을 읽더라고요. 인간과 유사한 유인원에 속하는 침팬치, 고릴라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옮겨가면서 이 침팬치나 고릴라를 자세하게 다룬 책들을 즐겨 읽게 되었는데요. 이 침팬치와 고릴라 연구에 혁혁한 공을 세운 제인 구달이나 혹은 다이앤 포시 뭐 이런 사람들의 위인전도 아이가 나중에 읽고 싶어해서 관련해서 함께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 킹콩이라고 하는 옛날 영화 예고편을 아이가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킹콩이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위에 올라가서 포효하면서 드러밍하는 장면을 보고 애가 되게 충격을 받더라고요. 고릴라가 이렇게 무서운 동물이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릴라가 이렇게 가슴을 두드리는 걸 드러밍이라고 하는데 정말 고릴라가 화날 때 저런 행동하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 라고 해서 이 고릴라의 드러밍을 비롯한 생태와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영화 속에서는 고릴라를 저렇게 무서운 화를 잘 내는 그런 동물로 그렸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았고요. 원숭이라고 하는 하나의 화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책을 반복적으로 읽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원숭이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해요. 본인이 얘기를 하다가 좀 막히면 엄마 나 찾아보고 올게 하면서 다시 가서 읽었던 책들을 다시 찾아보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쌓게 된 지식들을 인출할 때 저는 그 인출을 도와줄 수 있는 질문들을 던져주는데요. 처음에는 질문을 그 답이 너무 넓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던지시면 아이가 힘들어해요.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 답의 범위가 좁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질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릴라와 침팬치는 생활 방식이 어떻게 다르지? 이런 거는 답의 범위가 되게 포괄적일 수 있죠. 이런 건 아이들이 처음부터 하면 너무 힘들어 하고요. 틀린 내용을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기억하는 건 조금 다른데 우리 다시 한번 정확하게 찾아볼까? 뭐 이렇게 아이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유도해 주기도 합니다. 또 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매끄럽지 않은 표현을 사용할 때도 있는데요. 방금 얘기한 거 혹시 이런 뜻이야? 라고 제 말로 바꾸어서 좀 더 좋은 표현을 아이가 들어보고 모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일종의 말하기 모델링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둘째는 아직 7살이라서 뭐 자신이 읽은 내용을 엄마한테 얘기해주는 건 좋아하는데요. 이거를 뭐 글로 쓴다든가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둘째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글로 옮겨 적어주기도 하고 혹은 구조도나 마인드맵처럼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같은 화제에 다루고 있는 여러 편의 글을 읽다 보니까 글마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또 서술의 방식이나 전개, 구조가 다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이가 은연중에 배우고 또 엄마가 글로 적거나 또 그림으로 표현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저런 식으로 정보를 조직화하고 구조화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최근에는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희귀 금속인 콜탄 채취 때문에 고릴라가 서식지를 잃고 있다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글을 읽고 아이가 고릴라가 멸종될까봐 되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폐 휴대전화에 있는 콜탄을 재활용할 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관련된 글을 한번 읽어봤었고
고릴라 서식지에 해당되는 각 나라의 상황 때문에 고릴라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뭐 이런 내용들은 9살인 첫째하고도 같이 형과 얘기를 나눠보기도 했어요. 본인이 읽은 책의 내용이 현실 세계의 문제하고 이렇게 연관이 될 수 있고 본인도 그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이나 행동을 해볼 수 있다라고 아이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서 안목을, 식견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것이 지금의 목표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그러한 활동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휘력을 다루고 있는 영상이나 혹은 사전 활용 영상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어휘가 쓰인 문맥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문맥적인 의미를 추리해보고, 두 번째로는 사전을 찾아서 정확한 의미와 예문, 쓰임을 확인해보고, 아이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언어로 그 단어를 활용해보는 것, 이렇게 3단계가 가장 이상적인 어휘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세계 지리를 다루고 있는 책을 보고 있었는데요. 비가 오래도록 내리는 우기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비가 오래도록 내리는 우기래. 그러면 이때 우는 어떤 의미일까? 라고 했더니 아이가 조금 생각을 해보더니 비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그러면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그런 기후는 뭐라고 할까라고 물어봤어요. 바로 안 떠오르겠죠. 그래서 아이에게 우리 집에 빨래 말리는 기계 있잖아. 그거 뭐라고 불러? 건조기? 그럼 혹시 건기?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다음에 사전에서 건기를 찾아봤어요. 이 건자가 말을 건자이고 예문으로 건기에는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이동한다 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아이에게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예전에 아기 코끼리가 마실 물이랑 먹을 풀이 없어서 할머니 코끼리랑 엄마 이모 코끼리랑 다 같이 우리 먼 길 떠나는 거 본 적 있지? 중간에 막 사자가 습격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 하고 관련된 독서의 내용까지 같이 아이와 함께 상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아이와 함께 이렇게 책을 읽고 나서 추가적인 활동을 해보는 것에 익숙해지셨다면 같이 책을 읽고 나서 질문을 부모 대신 아이가 만들어서 부모에게 역으로 해보게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때 일부러 틀린 답을 얘기하고 아니잖아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엄마 왜 틀렸어? 왜 틀린 거야? 이렇게 아이에게 틀린 이유를 설명해 보도록 유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전에 그 학생들과 함께 수능 국어 문제 출제하기 이걸 수행평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진짜 힘들어했었는데 다 하고 나니까 그냥 기출문제를 풀 때보다 출제자 의도가 뭘까? 이 선지에 대한 답의 근거는 지문에 어디에 있나?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어서 되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활동들은 일단은 책을 읽어야지 가능한 활동들이잖아요. 그런데 책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 읽기를 싫어하더라도 아이들 대부분이 학습 만화나 영상은 좋아하니까요. 학습 만화나 영상을 보고 나서 관련된 화제를 다루고 있는 짧은 글을 읽고 이 글의 내용과 관련해서 역으로 학습 만화의 내용이나 혹은 영상의 내용을 설명해 보라고 아이에게 해보시는 것도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이렇게 글의 내용을 설명하는 모습을 가끔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아이가 훨씬 더 집중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는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카메라만 들이대면 아이들이 되게 집중을 하기도 하고요. 또 좀 버벅거리거나 잘 못했을 때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고 스스로 수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자주 하면 힘 빠질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써먹어 보시면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독해 문제집을 보니까 확인 문제도 나오고 관련된 자료도 보기에 나오고 너무 괜찮은데 이거 활용하면 안 되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물론 됩니다. 최근에 유초등 독해 문제집이 쏟아지면서 아이들의 수준, 연령에 맞게 다양한 화제를 재미있게 아이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된 좋은 문제집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만 이때 유의하실 것은 연산 문제집 풀듯이 그 방문학습지 매일 풀어야 하는 그런 걸 풀듯이 아이에게 자 혼자 풀어. 이거 너가 혼자 해야 되는 과제야. 연필 잡고 딱 똑바로 앉아가지고 빨리 해. 뭐 이렇게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도 아이가 흥미 없어하는 화제에 관심을 갖게 할 때 부모의 액션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와 함께 독해 문제집을 활용해서도 아이 혼자 읽으라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 글을 읽듯이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어떠한 글이든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재미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재미있게 같이 읽어주세요. 그리고 독해 문제집의 문제를 꼭 연필 잡고 아이가 스스로 체크해가면서 풀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아이에게 엄마의 말로 바꿔서 아빠의 말로 바꿔서 부드럽게 질문해 주시고 때때로는 엄마 아빠가 틀린 답 얘기하고 아이가 틀렸다 라고 지적을 하면 왜 틀렸는지 너가 설명해 줘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좋은 독해 문제집 활용한 독해 연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 지금 공부하고 있어 문제집 풀고 있어 뭐 이런 느낌 말고 부모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 독서라고 하는 것은 되게 즐거운 경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독해 문제집도 잘 활용을 하시기를
오늘은 수능 국어에서도 가장 어렵다라고 평을 받는 독서 지문, 비문학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비문학의 문제와 지문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에 근거해서 유초등 시기 아이들에게 독서 후에 어떤 식의 활동을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 수능 국어에 관련된 컨텐츠에 보면 댓글에 나는 학교 다니면서 독서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데 수능 국어의 독서는 너무 어려워서 내가 시험을 볼 수가 없었다. 결국은 사교육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15년차 국어 교사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늘 신경이 쓰이는 댓글이기도 한데요. 실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어 교과 내에서 독서 단원을 꾸준히 학습을 하고요.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만으로는 수능 국어 독서 지문에 대비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적은 양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입시가 이미 시작이 되었으니까 국어 공부만 할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이 독서 독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 내에 향상되는 것이 아니니까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초등 선생님께서 하신 인터뷰에서 학부모님들께서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문제집을 직접 풀리시기도 하고 사회교육을 시키시기도 하고 학교 공부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시는데 유독 독서에 대해서는 교실 안에서 수업 시간에 교사가 지도하는 하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실은 가정에서 이 독서가 훨씬 더 잘 이루어져야 된다, 부모님의 어떤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100% 동의하고요. 학습으로서의 독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러한 여러 가지 독해 전략을 부담 없이 부모와 함께 연습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유초등부터 하는 수능 비문학 대비 엄마표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문학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지도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말이 한가위예요. 풍성한 추석 되시고 아프지 마시고 태풍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